저는 평생을 참 치열하게 살아온 여자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남편을 만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둘이 손잡고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전쟁 같았지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 아이들 키우는 일,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편은 청춘의 거의 전부를 사업에 쏟아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구멍가게처럼 작은 도매상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재기하려다 또 무너지고, 그때마다 저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월급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퇴근 후 남편의 얼굴을 보면 늘 피곤과 절망이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엔 포기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만 잘 되면 우리도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믿었고, 나중엔 지쳤고, 그 뒤엔 그냥 습관처럼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은 정말 해냈습니다. 5번째 도전 끝에 작은 공장을 세웠고, 그 공장은 몇 년 만에 지역에서 손꼽히는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하며 교직 생활에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인생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 자식들에게만큼은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게 늘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하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그래도 남편과 저는 늘 같은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부모가 되자. 그 약속 하나로 버텼고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저희 부부는 명예퇴직을 맞았습니다. 그때 우리 손에 남은 것은 적지 않은 재산과 함께 인생의 흔적이었습니다. 집 몇 채, 예금 통장,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죠.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게 버텨준 건 당신이었어.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웃었지만 마음속에선 우리 둘 다 잘 버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로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아이들은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온전히 마주보는 시간은 주말뿐이었죠. 그마저도 저는 수업 준비나 교무회의 자료를 챙기느라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올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하곤 했습니다. 우리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 마음 알아줄 거야. 신기하게도 그 말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릴 적부터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챙겼고 동생은 형을 믿었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없을 때도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자라줬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첫째는 동생이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부재를 느끼며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학교 일로 정신이 없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큰아드님이 정말 야무지네요. 동생 챙기는 모습이 어른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아릿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자라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큰 문제 없이 성실하게 학업에 임했고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을 무렵 형은 서울로, 동생은 지방 국립대로 진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남편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그 사진 속 두 아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헛살진 않았구나. 맞벌이하며 애써온 시간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구나. 대학생이 된 아이들은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걸 안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 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두 아들 모두 졸업장을 손에 쥐고 사회로 나갔습니다. 첫째는 중견기업에, 둘째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던 세월 속에서도 서로 기대며 버텨온 노력의 결과가 눈앞에 펼쳐진 듯 했지요. 그리고 어느새 두 아이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장남은 저희에게 자주 안부를 전하며 이제 부모님 곁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고, 둘째는 다정하고 똑똑한 아내를 만나 도시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처음 며느리들을 봤을 때의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딸을 두 명이나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만 둘이라 늘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람이 이렇게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묻어 있었고 시댁 어른들을 대할 때도 예의가 바르며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활발하고 표현이 솔직한 아이였습니다. 직장 생활도 병행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말하곤 했지요. 처음엔 성격이 조금 세다고 느꼈지만 그런 당당함이 젊은 세대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둘째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고생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딸을 얻은 듯 마음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명절 때 함께 음식을 하고 가끔 전화를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랜 맞벌이의 죄책감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늘 그렇듯 평온한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둘 다 결혼한 뒤에도 그들의 선택과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처음엔 별것 아닌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 가족의 균열을 만들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아무 갈등 없이 그렇게 함께 살게 되니 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새 식구가 들어오고 나니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늘 따뜻한 냄새가 나고 거실에는 사람의 기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집이 오랜만에 살아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조심스레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이 놓였고 부엌 가득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은 서툴지 않았고 성실했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예민한 일인지 잘 알기에 스스로 더 조심하려 했습니다. 남편 역시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이 든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로서의 보람이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그 무렵 둘째 아들 부부는 한동안 저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었지만 결국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분가를 결정했을 때 저는 섭섭한 마음보다도 이해가 먼저 들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둘째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함께 사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첫째 부부는 부모를 가까이 두는 삶을 택했고, 둘째 부부는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모두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법이 다르고 효도라는 것도 꼭 한 가지 모습으로 정해질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첫째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리고 주말마다 함께 장을 봤습니다. 집안이 늘 깨끗했고 대화도 잦았습니다. 그 덕에 남편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반면 둘째 부부는 도시에서의 삶에 바빴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예쁜 과일이나 작은 선물을 챙겨오고 짧게 안부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바쁘니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부모로서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두 부부의 모습이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부부는 늘 곁에 있다 보니 자연스레 부모의 일상을 함께하게 되었고, 둘째 부부는 점점 거리가 생기며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각자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첫째 부부는 미리 내려와 음식을 함께 만들고 제게 손이 가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반면 둘째 부부는 늘 전날 밤늦게 도착하거나 때로는 사정이 생겨 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서로 마음이 상할까봐 그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남편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사는 첫째 부부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고, 늘 부모를 챙기고 곁을 지켜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낀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부부를 탓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마음의 저울이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갔고 저와 남편은 점점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일과 자식들로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머리카락은 희끗해지고 서로를 부르던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도 새벽마다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남은 세월을 단정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마음 한켠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일군 집이며 땅, 그리고 예금이 적지 않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돈이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언젠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속 문제란 단지 서류상의 절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 상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생각이 명확했습니다. 자식은 둘이니 재산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고 여겼습니다. 한쪽이 조금이라도 서운함을 느끼게 되면 그게 평생 마음의 응어리로 남는다는 걸 저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보며 배워왔습니다. 그렇기에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건 첫째 아들이고 그 아내도
늘 곁에서 수고가 많았다고. 반면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의 곁을 떠나 도시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꾸렸으니 그들에게 굳이 같은 몫을 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생각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마음의 저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본 정성과 시간의 무게를 그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첫째 부부는 오랜 시간 우리 곁을 지켜주었고 집안일이며 병원일까지 함께 챙겨주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정의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부모의 몫만큼은 변하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우리 피와 땀으로 키운 자식이기에 누구 하나에게 더 주거나 덜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오랜 세월 부모를 모셔온 첫째에 대한 깊은 신뢰와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 속에서 한 남편으로서의 논리와 한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공존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신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둘째 부부가 비록 함께 살지 않았지만 명절이면 항상 선물을 챙기고 전화로 안부를 전해왔던 일들, 그 따뜻한 마음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부모의 곁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단순한 효도 이상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그 무게를 느껴본 사람에게만 정당한 몫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가 살아온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 안에서 다른 정의가 존재할 때 그 틈이 언젠가 상처로 변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마음 한켠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유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을 시험하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며칠 동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말수가 줄었고 밤이면 서재에 들어가 오래된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손때 묻은 계산기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첫째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집안의 큰일을 상의할 때처럼 조용히 아들을 앉히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가슴도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뜻을 전했습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곁에서 모시고 아버지 일을 함께 도왔던 건 첫째였고 그동안의 수고를 생각하면 남은 재산은 모두 첫째에게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아버지의 자부심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직접 아들에게 말하는 순간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결정을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길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첫째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오래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부담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모든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편하지 않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첫째는 평생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을 챙기고 부모의 일을 도우며 자라왔습니다. 그런 아이가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무게를 누구보다 먼저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남편의 뜻이 영광이 아닌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모신다는 것과 부모의 삶 전체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고독합니다. 남편은 아들의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침묵 속에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책임감이 마주 선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이 닿지 못한 채 조용히 엇갈렸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은 서재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묘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했느냐고. 남편은 잠시 눈을 감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하더군.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고마움을 받아들이는 일보다 그 고마움의 이유를 감당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걸 그날 아들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저는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남기려는 것이 정말 재산일까 아니면 사랑과 미안함이 뒤섞인 또 다른 무게일까 하고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남편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호했고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을 꺼내보려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기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곁을 지킨 사람에게 그만한 대가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오늘 안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둘째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이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오후가 저물 무렵 둘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밝은 인사와 함께 들어오는 그들의 발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첫째 부부도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 우리 부부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느렸고 묵직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왔다고, 이제는 남은 재산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말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결론을 꺼냈습니다. 평생 곁에서 부모를 모시고 집안일을 함께 해온 건 첫째 부부뿐이라며 그 고마움을 생각해 모든 재산을 첫째에게 상속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거실을 가득 메운 침묵이 길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둘째 며느리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당황과 억눌린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의 손끝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오래도록 제 눈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아들도 이제는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힘이 충분하다고,
그렇기에 부모의 재산이 없어도 걱정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변명보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가치관이 응축된 한 문장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꺾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었고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결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첫째 부부는 예상하지 못한 듯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의 얼굴에는 부담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첫째 며느리 역시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미안함과 혼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줘서 고맙다고, 이제는 부모가 남은 삶을 정리하며 마음의 빚을 덜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분명 감사의 표현이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누구에게도 편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자 거실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무거운 공기를 감당하듯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건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이내 얼굴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고 그 안에는 당황과 분노가 함께 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쪽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자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예의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반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말이 이어질수록 거실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듯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시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억울함과 자존심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언제 이렇게 차가운 공방이 되어버렸는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자신의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를 모시는 건 말로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사람에게는 그만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다 사랑하지만 이번 결정은 공평보다 책임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그 어떤 설득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수긍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았고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씨가 일어난 듯 했습니다. 그 감정은 억눌린 채로 흔들렸고 이제 막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느끼는 순간 그 서운함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이었기에 어느 누구의 말도 쉽게 정리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뜻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만 명확히 남겼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결국 말을 멈췄고 얼굴을 돌린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둘째 아들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조심스레 붙잡았습니다. 첫째 부부 역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될 수 있는 순간이었기에 모두 숨을 죽인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공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앉아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억울했고 누구는 미안했으며 누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한 가족이지만 같은 결정을 두고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공기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그날의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남편도 저도 그리고 첫째 부부 역시 그날의 여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그날 이후로 더욱 말이 줄었습니다. 신문을 읽다가도 한참 동안 같은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고 식사 중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주일의 끝자락,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낯선 발소리가 아니라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둘째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인가 물으려는 찰나 그녀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이유를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부모님 저녁을 차려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지난 일로 마음이 무거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전 남편의 결정 앞에서 단단히 굳어있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의 그녀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빛 깊숙이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은 채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경계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장바구니를 풀어놓고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반찬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내려와 음식을 준비한 적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찾아와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하니 그 의도가 순수한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어색했지만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말 한마디가 또다시 벽을 만들까 두려웠습니다. 잠시 후 국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낯선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분명 따뜻해야 했지만 어딘가 묘하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은 채 그 냄새를 맡으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고마움보다는 어쩔 수 없는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생선구이, 그리고 김치볶음. 모두 평범한 반찬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범하지 않은 의도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몇 숟가락을 뜯어 말고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가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식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차린 밥상은 분명 정성스러웠지만 그 정성 속에서 묘한 불안함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으로 온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품고 찾아온 건지 그것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된장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냄새가 부엌 구석에 남아 있었고 그 냄새는 이상하리만큼 오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째 며느리는 놀랍게도 매주 주말이면 시댁으로 내려왔습니다. 전화를 미리 하는 것도 아니고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저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과일이나 반찬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적었고 표정은 늘 단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해왔던 사람처럼 익숙하게 손을 놀렸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상을 차리는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움직임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정성스러워 보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손길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의문과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남편은 조용히 한마디 했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히 상을 차리고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 잘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없이 부엌을 정리하고 남편의 식사량을 챙기며 작은 일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쌓일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사람의 행동은 그 안에서 온기가 느껴지는데 그녀의 행동에는 오히려 묘한 냉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온다며 효부를 두셨다고 축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요즘 부쩍 자주 오네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몇 주 동안 빠짐없이 내려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들어서면 먼저 냉장고를 열어 안을 살피고 부족한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장을 보고 와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그 부지런함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늘 계산적이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억눌린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 역시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효심으로 포장된 그 행동이 어딘가 다른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남편의 눈치를 살폈고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자연스레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배려가 고맙게 느껴졌을 텐데 그날들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묘한 긴장감 뿐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으면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수저를 들었다가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만 뜨고
저 역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정돈된 미소가 붙어 있었지만 그 미소는 늘 얇고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더 이상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바꿔놓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단순한 효심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나지만 그녀의 행동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만 다정한 나날이 이어졌고 그 불편한 평온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 불안한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였지만 둘째 며느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매주 시댁에 와서 상을 차리고 살갑게 인사를 했지만 그 눈빛은 점점 더 예리해졌고 말투는 미묘하게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던 오후, 저는 안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갑자기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그 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소리는 둘째 며느리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첫째 아들을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단단했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상소 포기하시라고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안방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눈빛은 날카롭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들썩였고 손끝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차분하고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억눌려 있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이어진 말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단어들은 공허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 있었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녀의 말을 받아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서 있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거실 가운데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둘째 며느리를 향하자 그녀는 잠시 움찔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그 한마디에 공기가 꺼지듯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멈춤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미안함보다 억울함이 더 짙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켜보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는 줄 알았지만 그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눌린 마음은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고 둘째 며느리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자존심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이 지난 후에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날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굳은 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그 눈빛 하나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정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시댁에 다시는 오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공기 속에 남아있던 모든 온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술만 달싹였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떨궜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분노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고 그 뒷모습에는 오랜 인내가 무너져 내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로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후회보다 상처가 더 짙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제야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고 첫째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온 집안이 숨을 죽인 듯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결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천천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인사는 진심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내뱉은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의 문은 다시는 가볍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질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의 말이 우리 가족에게 깊은 금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돌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문을 닫고 나간 뒤 집안에는 이상할 만큼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부부 역시 조심스레 인사를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거실엔 식지 않은 밥과 찬 국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가 마치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째 며느리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고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조용했습니다. 그는 중간에 낀 사람처럼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어쩌면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오래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며칠, 그 다음엔 몇 주, 그리고 몇 달. 계절이 바뀌고 나무의 색이 달라질 때까지 둘째 부부는 단 한 번도 이 집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둘이 알아서 살게 두자. 그는 짧게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말엔 분노와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전화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번호를 눌러놓고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다시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약은 우리 가족에게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이 찾아왔을 때 식탁에는 예전보다 반찬이 줄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오던 시절엔 부엌이 늘 분주했지만 그녀가 사라진 뒤로는 부엌의 공기마저 조용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여느 때처럼 묵묵히 일을 도왔지만 그 손끝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더 적어졌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천천히 걸었고 밤이면 거실불을 켜둔 채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멀리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그 단단함이 결국 외로움이 되어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그 기대는 매번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묵묵히 흘렀고 우리 가족 사이의 침묵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둘째 부부의 이름은 어느새 식탁 위 대화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저도 첫째 부부도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텅 빈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지.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에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한없이 늦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달빛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가족이란 참 이상한 것이라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지고 가까이 있으면 상처가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발자국 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바뀌었고 집안의 공기도 조금은 가라앉은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과묵했고 둘째 부부의 이름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피한 채 묵묵히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저녁 뜻밖의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첫째 아들이 오랜만에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첫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재산은 둘 다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단단히 멎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고 그의 눈빛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혹, 그리고 묵직한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지만 싸움을 하려는 사람의 어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첫째는 한참을 이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대신 낮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에는 부담과 책임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스스로 들어올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은 조용히 쿵쿵 울렸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너의 진심이냐? 첫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움직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분명 화가 나 있었지만 그 화의 근원은 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게 만든 세월에 대한 후회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그렇게 하죠. 둘 다 우리 자식이잖아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 참아온 감정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정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커튼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원칙과 자존심이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죄송함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제니까요. 동등하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꺾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신념보다 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더 깊이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집하던 계산표 위에 조용히 펜을 올려놓고 숫자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다시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표정 속에는 묘한 평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들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정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라는 것을.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오후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접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누구일까 생각하며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 옆에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저는 차를 내리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숨소리가 얕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그녀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자신이 감히 그럴 자격이 없다는 듯 두 손을 꼭 쥔 채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안타까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감정이 그 순간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역시 고개를 숙이고 아내의 어깨를 살짝 감쌌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이 그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등 위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손이 잠시 떨리더니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일어나거라. 그 목소리엔 단호함보다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감정이 그 한마디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 이 눈물이 늦은 후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거짓이 없었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모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건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끝에 겨우 다다른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과 한마디가 그토록 길었던 냉기의 시간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미워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처가 깊을수록 그 회복도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결국은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자리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과 냉기가 스며 있던 거실에도 다시 따뜻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그날 이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한 인사 대신 담담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주말에 찾아뵈어도 될까요? 남편은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오랜 시간 쌓여있던 벽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주말 둘째 부부는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담근 장아찌며 손수 만든 반찬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예전의 불안함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그녀가 내놓은 반찬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맛있네. 그 한마디에 부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째 부부도 함께 와 있었고 아이들 얘기며 직장 얘기며 사소한 일상이 오갔습니다. 그 대화 하나하나가 그동안의 침묵을 조금씩 메워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며느리는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자연스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억지스러운 행동은 사라졌고 이제는 조심스럽지만 마음이 담긴 행동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그런 그녀를 보며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묻곤 했습니다. 몸은 괜찮나? 회사는 무리 없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따뜻한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첫째와 둘째가 함께 마당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트더니 이내 웃음이 터지고 예전처럼 장난스러운 말투가 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해 겨울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앉아 따뜻한 국물을 나누며 웃던 그날, 남편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 같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따뜻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의 관계는 한순간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천천히 맞닿을 때 다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둘째 며느리는 이후로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가 보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찾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남편의 얼굴에도 예전처럼 굳은 표정 대신 미소가 자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가족이란 미워할 수 있어도 결국은 용서해야 하는 존재라고.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따뜻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걸.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은 한때 얼어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따뜻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조용한 웃음이 피었고 과거의 상처들은 더 이상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의 고단함을 나누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했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란히 서서 웃는 모습을 보면 그의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의 굳은 마음이 풀린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가끔은 평일 저녁에 반찬을 조금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으로 전해졌고 그 속에는 지난날의 후회와 새로이 다짐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던 침묵이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예전엔 상처였던 기억들이 이제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힘은 피보다 마음에 있고 재산보다 진심에 있다는 것을. 물려줄 것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속에 남은 온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